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배운 4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제가 올해 9월 14일부터 10주간 진행된 나만의 글쓰기라는 특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습니다. 초등 글쓰기에 대한 책을 펴냈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혼공하는 아이들도 출간하는 등 지금까지 총 8권의 책을 펴냈고 곧 3권의 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도 분명 저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마 제가 배운 4가지는 저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다른 성인이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글쓰기 특강에서 크게 배운 4가지입니다. 첫째, 제목의 중요성입니다. 제목의 뜻은 작품이나 저작, 강연 등에서 그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입니다. 어떤 글이든 제목이 있어야 하고 제목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특강에서 합평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합평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비평하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을 공개적으로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글쓰기 강사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하며 여러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합평을 받게 되었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8권의 책을 펴낸 사람이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 글쓰기 특강도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어서 이왕이면 잘 쓰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글을 쓰면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너무 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영화평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645를 본 소감을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갔습니다. 제목은 영화 645를 보고 였습니다. 글을 완성한 후 몇 번 읽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흠잡을 데 없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제가 쓴 글을 보자마자 첫 반응이 제목이 너무 밋밋해요 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영화 645를 보고 나서 쓴 글이긴 하지만 영화 645를 보고는 제목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그 의미처럼 제 글의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하여 붙여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껏 글을 쓴 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정하는 게 귀찮고 적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강사님께 정확하게 지적당하자 제목을 신경 쓸 걸 너무 쉽게 접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글뿐 아니라 책, 노래, 드라마, 영화, 심지어 유튜브 영상에서도 일단 제목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물론 글의 내용과 무관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는 곤란하지만 제목을 정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좀 더 고민하고 참신한 제목을 선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주제의 일관성입니다. 제가 만약 영화 645를 본 후 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글에는 영화 645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써야 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로또를 구입한 후기와 당첨 소감이 자세하게 나온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글을 자주 쓰도록 시킵니다. 논리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또는 국어나 사회 교과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후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얼마 전 국어와 사회 시간 통합 활동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백범 김구 선생 등 다양한 인물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일부 아이들은 주제의 일관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이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쓴 글의 제목이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그러면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조국을 지킨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임진왜란을 소개하는데 분량을 허비하거나 원균과의 갈등에 치중한 글, 거북선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주제가 흔들린 글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제목에 따라 어떤 주제의 글을 쓸지 정해서 그에 맞춰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셋째, 접속 부사의 과다 사용입니다. 접속 부사란 앞 문장의 뜻을 뒤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의 말을 꾸미는 부사를 말합니다. 좀 어렵나요?
예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등이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어주는 말입니다. 저는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특히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흉내낼 때에도 항상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이어주는 말을 따라합니다. 제 영상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접속부사의 사용이 인상 깊었다는 뜻일 겁니다. 접속부사를 많이 쓰는 건 접속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이 이어지지 않고 맥락이 끊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의식적으로 접속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좋은 글은 접속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이 전환되며 이어지는 글입니다. 접속부사는 문장을 매끄럽게 해주고 전환을 쉽게 해주지만 접속부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글을 쓸 때 접속부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접속부사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의미가 대등한 두 문장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는 앞 문장과 반대되는 문장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는 앞 문장의 결과가 되는 의미의 문장을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앞 문장의 원인이 되는 문장을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늙은 그러나 원기왕성한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아침에 비가 왔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했다. 입니다. 그러나와 하지만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일 때 사용하고 하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주로 씁니다. 마지막 넷째. 연결어미 고, 며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무엇이고 무엇이며 등 고와 며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둘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버려놓은 연결어미, 앞, 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등으로 쓰입니다. 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는 유사한 요소를 나열할 때 사용하고 며는 다른 성격의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를 사용하다가 변화를 주려고 억지로 며를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며는 동시 동작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요리를 한다.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포도이며 저것은 딸기이다 라는 문장은 이것은 포도이고 저것은 딸기이다 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글쓰기 특강에서 크게 배운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제목의 중요성. 둘째, 주제의 일관성. 셋째, 접속부사의 과다 사용. 마지막 넷째, 고묘의 구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자주 틀리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초등 시기부터 지나친 문법 교육은 지양해야겠지만 평소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